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질 줄 알았습니까? 한덕수 저렇게 문건을 보는 장면 보면서 천대엽 처장, 저 사람이 내란 아주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함께 나왔던 박성재, 우리 국회의원들을 가두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구치소, 교도소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3,600명. 제 이름은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가증스러운 얼굴, 저 소름 돋는 얼굴, 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이 관련이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법무부가 비상계엄 그날 나경원 의원 윤석열에게 전화 받았죠? 아니 어떻게 윤석열에게 그날 전화를 받을 수가 있죠? 모든 건 수사해서 찾아봅시다. 법무부가 그날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 방을 찾았어요.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논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한덕수도 문건도 안 받았다라고 하고 나는 반대했다고 했지만 저 문건 받고 낄낄낄 거렸고, 박성재도 아니라고 했지만 구치소 장소 찾아봤고, 법원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이 내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 여러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내란이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모이지? 그거는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겁니다. 저렇게 다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 관용차 보여주세요. 대법원장엔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관용차 예. 차량 일지를 달라 그랬더니 일지가 없대요. 말이 됩니까? 저 대법원장 경호팀장 있어요 없어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경호원 있고 경호팀장이 있어요. 용산경찰서에서 파견된 경감, 비서실장이 같이 타고 다니고 총무과장이 같이 타고 다니고 제가 다 제보 받았어요. 근데 차량 일지가 없어요? 조이대가 누굴 만났는지, 한덕수를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걸 내놓지 않고 있어요. 대법원은 공범입니다. 마지막 윤리감사관에게 물었어요. 지기현이 갔던 두 곳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하세요. 지부장이 간 업소는 한 군데였습니다. 거기에 여성 접객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낸 보도자료에 지기현 부장이 있는 그 시간에는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썼어요. 그럼 지기현이 없는 그 시간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여러분이 내놓은 이 보도자료에 지기현이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기현이 간 다음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다시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부장이 있을 때는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쓴 보도자료를 그래요. 지부장이 있을 때 여성 접객원이 없었고, 지부장이 이 행사는 지부장이 없은 다음에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벌써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곳은 반란 지점으로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접객원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부장이 거기서 떠난 이후 부분은 저희들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CCTV 확인하니까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자, 지부장이 거기서 떠났는지는 CCTV 확인 안 됐죠? 제가 질문합니다. 지기현에게
천대엽 처장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도대체 처장님은 뭐라는 겁니까? 처장님은 그동안 저희들에게 실드만 친 겁니까? 지금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건 제가 벌써 그 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스스로 위증을 넘어서 또다시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리감사관께서는 증인으로서 위정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떠난 후에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죠. 그 업소 어떤 종류의 업소에서 향응 제공을 받았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서영교 위원의 질의처럼 떠나고 말고 그것이 아니라 그 업소가 어떤 업소였느냐가 당연히 감사 대상인 거죠. 어떤 유형 접객을 받았느냐가 감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지부장이 있는 동안에는 여성 접객원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증인은 윤석열 씨와 같은 서울대 동기 학번이시죠? 친구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임명받으신 겁니까? 동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79학번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몇 학번이세요? 80학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모릅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대법원에 대해 아마도 질의하실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국정감사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신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미리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시간에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시간은 현재 감사 시간을 고려하여 5분씩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보충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증인 참고인 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차진학 참고인께 내란 전담 재판부,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김종민 참고인께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사위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사심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오늘 대법원장까지 관례를 깨고 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계속해서 오전에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법원 행정처장께도 질의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마치 원칙인데 그것을 전원합의체로 억지로 끌고 갔고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질의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질의에 맞는 대답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답정너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그 내용 중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은 전원 합의체를 원칙적인 심리 방식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소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소부의 사건을 먼저 배당하여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전원 합의 심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말씀을 예,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법원조직법 7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7조 1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체에서 행사하며라고 원칙적으로 전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그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을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단서에서도 첫째는 의견이 일치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나는 전압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전압으로 심리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한 두 번째로 여기서도 이제 제외하고 있는 필수적 전압 사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규에 따르면 이제 그 1호 내지 3호 내지 6호 저기 이제 국민적 관심도 높은 사안 기타 뭐 준하는 사건 등등 거기에 당연히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조의 이 단서 어디를 보더라도 반드시 이제 그 소부에서 선행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서 전압심리 내규의 2조를 보면은 이제 대법관은 누구든지 전압심리 필요 사건에 대해서 전압기일 지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전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시기 제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102조에서도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불을 둔다거나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임의적 편의적인 어떤 사건 관리 기구로서의 소부를 전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원래 3분입니까? 5분입니까? 5분입니다. 3분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차진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하면서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에서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반하지 않고 위헌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으로서 참고인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것은 위헌성이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법부 독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1조 1항 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건 재판부의 구성, 사건 배당, 그리고 사무 분담 에 관한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외부의 세력이 관여하는 순간 이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1985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서도 제14조에 보면은 이 사건 재판부 배당에 관해서 이것이 법원의 관장사항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 대법원급이 5개가 있는데 전문 법원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재정법원에서 그 한 재판부에 보통 이 법관이 5명이 있는데요. 대법관이 그런데 이제 만일을 위해서 6명 정도가 배정된 겁니다. 그랬을 때 1명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명이 어떻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장이 경우에 따라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러한 우리 헌법 제127조 1항과 비슷한 문구 조항이 독일 기본법 101조 1항에 있는데요. 거기에 1항 2문에 보면은 누구도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 있어 법률에서 정한 법관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해석해도 똑같은 건데요. 단순히 법률로 정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 재판을 담당할 건가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깨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의 절대 왕정 시절에 그런 성좌 재판소
재판소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의 그 행정재판소 같은 것들이 왕이 그때그때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 법관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를 구성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식전담 재판부와 같은 전담 재판부와 어떻게 다르냐면 이러한 그 전담 재판부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 사람들의 그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그 전담 재판부가 2개 이상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2명 이상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후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그 재판부에서 그 사건을 뺏어가지고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재판부 그 배당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위헌이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 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01조 1항의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위헌성이 명백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하게 되면 재판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과연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혹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의 민주적 법치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서영교 의원 순서이겠습니다만, 네,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그 최저 주거 기준 들어보셨어요?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2평입니다. 예, 네. 여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최근 통계에서 전국 6만 가구이고요. 고시원 쪽방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1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마저도 고시원은 절반 이상이 방 크기가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최저 기준의 4.2평은 신문지 한 32장 정도가 됩니다.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처장님, 4년간 4명씩 대법관 16명을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렇게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을 줘야 한다. 1조 4천억 원의 신축안이 필요하다라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비용 추계 내역을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저렇게 제출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대법원은 1인당, 그 대법관 1인당 사무실이 75평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정부 청사 관리 지침상 50평인 장관급 사무실보다는 크지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장관급 사무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다셨더라고요.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정부 청사 관리 규정을 찾아보고 또 정부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법원장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 직무 공간 크기를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처장님, 정부 청사 관리 지침에 나온 장관급 사무실은 50평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저거는 순수 집무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접견실 같은 공용 사무 면적도 포함된 50평이거든요. 그리고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장관급 기준 50평을 초과한 34개 기관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해서 각급 법원장 사무실이 무려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평 초과한 34개 중에 20개가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법원에 있는 법원장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차관급 분류되는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직무 공간은 정부 청사관리 지침상 차관급 기준은 또 한 30평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30평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사무실 사이즈가 남다르게 독보적이거든요. 전체 면적은 지금 보시면 한 150평 정도 되고요. 혼자 사용하는 순수 집무 공간만 해도 41평이 넘습니다. 40평이면 숙식을 해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국민들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150평 사무실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지난달 내놓은 대법관 증언에 1조 4천억이 든다는 청구서를 저희가 뜯어봤는데요. 예. 그 비싼 서초동 다음 거 보여주세요. 땅에 15,000평짜리 부지를 평당 7,2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계산해서 저렇게 땅값만 1조 원 넘게 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원 행정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고시원 75개짜리 공간을 전용하면서 그러나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원장이 서초동에 신청사를 짓는다고 국민 세금 1조 4천억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시니까요, 처장님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한참 벗어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21대 국회에서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비용 추계 내역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법관 저 때는 한 48명을 오히려 증언하는 비용이었는데 527억 4,500만 원으로 비용이 계산이 됐습니다, 처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이 비용 내신 1조 4천억 원은 아마 이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 돈을 어떻게 내놓겠냐 국회가 이렇게라는 취지로 이 비용 추계서를 내놓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1조 4천억 말고 저희가 종합국감 때까지 이 청사 혹은 대법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개선책을 좀 내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제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저뿐 아니라 모든 대법관들 혹은 일선 법관들도 저희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추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서울특별시의 대법원을 두도록 현재 법률상으로는 법원조직부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자체 어떤 청사가 위치한 곳에 토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토지에 대한 비용이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달리 이제 계산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심각한 재판 지연 상황하에서 그래도 좀 재판이 빨리 이제 확정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사법부 예산이 이제 2조 한 3,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이제 사실은 사실심 보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대법원에 있는 바로 옆에 서초구에 이제 마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뽑아본 것입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의 관점, 시각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다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시울 김기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판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예외적으로 운영되던 게 거의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다시 예외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복잡한 논리가 되는데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논리에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부 배당은 어떻게 하죠? 대법원에서 소부 배당을 하잖아요. 예, 무작위 전산으로 지금 무작위로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처장님께서는 이게 뭐
전원합의체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몇만 건 중에. 그죠? 예,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부로 원래 다 가서 하고 거기서 의사일치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갔던 것이 일반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이었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처리 방식. 지금 와서는 이게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과는 전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다른 얘기인 것은 맞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네, 이 맞죠. 사건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맞죠. 자, 것처럼 그러면 그게 제가 궁금한 걸 좀 제가 이번에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워낙 행정처장님께서 말씀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바뀌어서 제가 좀 오늘 좀 사실 확정을 좀 하죠. 우리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다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지금 답해 보십시오. 예, 네. 법률심의라고 또한 그러니까 이제 안 봤다는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1심 판결, 2심 판결, 상고 유서 그리고 법률적인 쟁점을 토대로 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면 기록을 복사를 했습니까? 여기 전압 판결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판결문에 기초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논론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감사 나오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아니죠.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뻔히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판결문만 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하러 지금 행정처장한테 내가 질문합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답변했던 거는 아무 그냥 추측에 의해서 한 거예요? 다 알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건을 이제 그 파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 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두 번째로 그 각 대법관들이 어떻게 이제 기록을 봤는지 즉 종이 기록을 통해서 봤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압 판결을 통해서 기록 복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이 전압 판결을 위원도 보셨겠지만 예. 여기 보면은 모든 대법관들이 이제 처음에 사건이 상고 유서, 답변서 이런 게 접수될 아니죠. 때마다 지금 판결문 저기 78조 아니 제가 복사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거 답변만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할 게 많습니다. 벌써 1분 45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복사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저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또는 그 열람 그것도 사실 원본 기록 대출하는 방식의 어떤 기록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복사를 해서 다 대법원에서 봅니까? 다 주심 대법관이 안 보겠죠. 그 헌법재판연구관이 보겠죠. 그런 방식일 텐데 좋습니다. 그럼 3월 28일부터 봤다고 그때 답변했는데 3월 28일부터 대법관님들이 원본 기록은 아닐지라도 각 이유서나 뭐 이런 거 본 것은 맞습니까? 예, 거기에 전압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초해서 계속 답변하시나요? 예. 판결문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그 빠른 시기가 3월 28일입니까? 그 혹시? 전체 문맥을 그렇게 아니 문맥이 예. 빠른 시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3월 28일이라고 하죠? 78조에 보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3월 28일이라고 단정해서 답변을 합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에는 상고유서나 답변서가 이제 제출되기 전에 벌써 뭐 1심 판결, 2심 판결 뭐 등을 갖다 검토했다는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제가 참 시간이 없는데요. 빠른 시기에 했다. 그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 치열한 토론을 했는지도 진짜 묻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안 묻습니다. 그다음에 집중심주주의가 지혜로운 방식인데 이번에 우리가 채택한다. 그동안은 뭐 지혜롭지 않은 방식에서 안 했고 여기서 갑자기 했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대법원 판결에 야 우리 진짜 빠른 시기에 검토했거든. 그다음에 우리 치열한 토론 진짜 했어요. 토론 진짜 열심히 했어. 그다음에 집중심리주의 이거 진짜 지혜로운 제도야. 그래서 이번엔 집중심리 제도를 했어. 이렇게 판결한 것은 제가 유사일에 처음 보는 판결문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나 연구가 없다 하는 거 똑같아요. 연구는 있는데 연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졸속으로 판결을 해놓고 뒤가 구리니까 이거를 판결문에 써놓는 거예요. 어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 집중심리가 어떻고 빠른 시일 내에 내가 기록을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 판결문 말고. 게다가 소수 의견은 뭐라고 쓰냐면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 내놓게 되면서 이런 문구까지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행정처장님은 마치 파악도 안 해놓고 와서 확률만 보고 얘기한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가는 것이 최초로 소급해서 3월 28일에 기록을 처음 봤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돼. 3월 28일 그럼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야 다 기록 봐봐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야죠. 그걸 왜 얘기를 못합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그거를? 3월 28일 기록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다 모여봐. 기록 다 봐봐 지금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지금 하루에 100건씩 사건 검토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지금 접수된지도 모르고 있는 대법관들한테 누군가가 변호사장 말씀 맞으면 자, 다 지금부터 기록 검토하라고 주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 말이 맞다면 그게 누구예요? 예, 위원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과 같은 취지에서 이 소수 반대 의견에서 숙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다수 의견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취지에서 의미에서 이제 다수 의견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봤다라는 걸 갖다가 이례적으로 이 판결에 남긴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로 가지만 하늘 가려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이 말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듣는 것은 이게 궤변으로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해서 거짓말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왜 자꾸 여기서 3월 28일 반이 뭐 기록을 복사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리를 부으실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이 김기표 의원님께서 빠른 시기가 3월 28일입니까 했는데 3월 28일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이 상고 요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기록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건을 볼 수 있는 게 즉 2심에 잘 아시는 2심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행정처장님 증인 선서하셨으니까 3월 28일 맞습니까? 뭐 제가 단정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심의 효과, 즉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서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상고 기록이 접수되었을 때니까 그것이 3월 28일이고 이 다수 판결 보충 의견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시기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상고 요소나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와 같은 취지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는 자리입니까? 차장님, 그거 확인하라고 지금 저희가 2달, 3달째 묻고 있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 했구만요, 보니까. 자, 좀 더 분명하게 해보시죠. 사전에 기록을 전달했다면 언제 어떻게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관리재판부 지정시, 아마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시 같습니다.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이라고 답변을 보냈군요. 그러니까 아까 지기현 판사를 윤리감사관실에서 말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증인을 회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을 맞춰가지고 그 말이 일치한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이것도 물어볼 때마다 그때그때 답변이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물었더니 대법원 답변입니다. 3월 31일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는 또 3월 28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록을 받느냐, 그 7만여 쪽의 기록을, 그 방대한 기록 어떻게 다 봅니까? 라고 했더니 자꾸 날짜를 소급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취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계속 반복시켜요. 계속 물어요. 그럼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범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이 그러하신 겁니다. 국정감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입니다. 위원장님 잘하셨어요. 정리를 딱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5분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국감 두 가지가 주로 얘기가 됩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개입했으니까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고요. 둘째는 아직도 내란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봤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넘는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대법관이시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여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유창훈 부장판사가요. 수만 쪽에 달하는 백현동 사건 기록을 낮에 보고 저녁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요. 그때 민주당에서 박수 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그 법원이 일하는 시스템들과 그 과거의 어떤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면 그것을 믿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자꾸 아직도 내란 종식하자고 민주당 의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속으로는 내란 선동 끝날까 봐 걱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이 진짜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왜 예능에 나가서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란 핑계로 야당 괴롭히는 게 진짜 의도고 국정 운영에 자신 없으니까 상대 정당 비하하고 그 반사이익 받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분리할 때마다 내란 말씀을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죠. 구속됐죠. 그리고 면회도 못 가게 막고 있죠. 영부인까지 구속하고 대통령 일가 참모들 주변인들 다 탈탈 털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뭘 아직도 내란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계엄 상황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으면요. 이제부터는 민생경제 살리고 외교안보 잘하고 국민 안전 지키고 국정운영 잘해서 국민 살리는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 여당 집권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민주당이 내란 반복할수록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소비 쿠폰 뿌려가지고 물가 급등하고요. 부자 동네 부동산들 잔뜩 오르고 있고 청년들 일자리 줄고 북중러 손잡고 우리가 국제 질서 바로 세우겠다. 새로 질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국제 왕따처럼 비슷하게 돼 있고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지금 가보세요. 제조업들 수출 기업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거 강행 통과시켜가지고 노조 편만 들고 특검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내란 타령하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문금주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에 필리버스터 할 때요. 계엄 덕분에 민주정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얘들아 고맙다.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과잉적인 주장이 나올 때도 있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선전선동만 가지고 국정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것이 문재인 정부 그래서 정권 교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한 게 없어서 지금 야당이 됐고 이런 어려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한 주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아 참고인 발언석에 잠깐 나오시고요. 나오시는 동안에 법원행정처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PPT 좀 띄워주시죠.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깁니다. 모든 사건이 사심에 가야 될 수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고 노력도 들고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된다. 저는 다 맞는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차진아 교수님께서 사심제가 도입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헌법학자로서 이론적으로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소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독일이 모델인데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97%가량이 재판소원입니다. 그리고 인용률은 한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지연이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매우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선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 대법원의 그 심리불속행 제도와 비슷한 불만을 지금 낳고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신뢰를 굉장히 낮추는데 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후단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것만 삭제하고 바로 재판소원 도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이 제나트라고 해가지고 전원재판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8명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판 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원재판부가 하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재판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기능마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갔다가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원래 재판소는 확정된 이후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또 돈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재판소도 제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 투입할 만한 그런 재력이 많은 사람들만 여기 기다릴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건에는 이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재판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대국민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재판 소원을 도입한다면 개헌과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조직을 지금의 한 2배 정도 전원재판부를 2개 정도로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소원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예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스페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원재판부를 2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개헌론과 함께 같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 재판소를 도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한테 간다라고 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우리 한인섭 평론이 앞으로 좀 나와 계시고요. 그 사이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 조희대 대법원이 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가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 많이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9월에 실시한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몇 점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순위만 말씀드리면 전체 국가기관 주요 국가기관 중에서 검찰 다음으로 불신이 높습니다. 9월 말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중에 6명입니다. 60%.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입니다. 왜 이렇게 대법원이 사법부가 불신의 늪에 빠진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의 늪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선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참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말 딱하답니다. 법원에서 전압이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4천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소부에서 받았고
그중에 2번만 딱 전화번호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원칙이고 왜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참 딱하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저도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공무원 노조와 법원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이 너무도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 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주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 법원장들 앞서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 저는 참 법원에도 이렇게 정신이 제대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처장님. 예. 오늘 그 긴급 서면질에서 보니까 22쪽을 보니까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도 소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까? 예. 확인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확인 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보니까 이렇게 2018년 9월 달에 배당이 됐고 10월 19일 날 주심 대법관이 지정이 됐고요. 넉 달 후에 전압으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뭐 이제 그 소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하고 전압 기일을 좀 빨리 잡는 것. 여기에 보면 소부를 거치지 않는 사건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부를 거치지 않는 사건을 좀 내놔 보세요. 예, 그래서 그거 사건하고. 이거 소부를 안 거친 겁니까? 소부를 거친 게 아니라 이제 전압을 좀 늦게 넣었을 뿐이지만 아니, 이 사건의 보십시오. 경우에는. 소부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소부를 거치지 않고. 왜 또 긴급 현안 질문? 더군다나 이거는 처장님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비서실과 함께 직접 작성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다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압에서 심리한 사건들이 몇 개 더 있다는 말씀에서 일단 국정원 소부를 거친 후에 무려 넉 달, 5달 후에 전압 지정됐습니다. 해를 넘겨가지고 소부를 이렇게 말씀을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 사건하고 그 사건 차이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바로 소부를 전압을 했다는 그 좀 빠른 신속성에 좀 차별화가 있는 거고 그 사건은 한참 뒤에 이제 전압을 넣었다는 것이지 소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아까 김기표 말씀처럼 솔직히 국민께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 같다가 계속 하시니까 구차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탁해요. 우리 처장님 인품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저 수십 년간 봐왔지만 진짜 인품 훌륭하시고 움직이는 판례라 할 정도로 법조인이라 할 정도로 실력도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예? 한인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오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질의응답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우리 헌법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조항을 놓고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말씀하시는데요. 조문을 사법권은 법관과 법원의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는 사법부를 침범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사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법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요. 그 다음 우리 헌법 제7조에 가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사법권을 지고 있다고 하는 법관들은 뭐냐면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봉사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인데 봉사와 책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법부가 주권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봉사하는 자리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오늘 많은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법관 윤리 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거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월 1일에 그 판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진다는 그 자세에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종류의 출석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너무 낡은 관념이에요. 좀 요즘에 모든 공직자들이 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얼마나 애렇습니까? 그런 류의 자세로 보면